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지난 8월 1일이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죠. 자, 그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주목받으면서 일명 전기차 포비아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고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현상 나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로 최고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 이유와 시장 전망까지도 보고요.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밤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까지도 준비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가 있는 주간. 자, 과연 한국은행은 이번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동결할지, 소수 의견은 나올지, 앞으로의 기준금리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 저희가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전기차 화재와 전고체 배터리.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이어가죠. 네,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 전기차 업체 또 배터리 업계의 우려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도전과 응전 아니겠습니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화재 사건과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됐던 8월 아니겠습니까?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 현황 발표가 됐는데 1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K 수출은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무더위가 이제 한반도를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까지 수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세청이 발표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 통관 기준 수출액 잠정치를 보게 되면 33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8.5%가 늘었는데요. 품목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수출이 42.5%가 늘어서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지금 9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1년 전에 비해서 3.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자, 반도체만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는 무려 98% 수출이 늘었고요. 선박 수출액도 79%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석유 제품, 자동차 수출도 각각 두 자릿수 내외로 증가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상당히 좀 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으로 모두 두 자릿수 넘게 수출이 증가해서 골고루 주요 지역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중 수출액은 6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은 51억 달러,
그래서 일단 이달 중순까지는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같은 기간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수입도 두 자릿수 늘었는데요. 10.1% 늘어서 346억 달러. 예. 자,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는 한 15억 달러 가량 이 적자를 기록한 셈인데 수입은 원유 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반도체, 가스와 같은 것들이 12%에서 26% 늘었고 이외에도 기계류, 반도체 제조 장비류 수입도 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 네. 용이거든요. 설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제 생산성이 더 늘어날,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20일까지니까 열흘 남아 있고요. 8월 열흘까지도 뭐 실적 봐야 되겠고 하반까지도 조명을 해본다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반도체, 자동차, 선박, 조선이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20일 동안의 이제 데이터만을 놓고 보면 15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수출은 월말 그리고 이제 분기말에 이제 집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8월 무역 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달 말까지 또 흑자가 이어질 경우 15개월 연속 1년 넘게 흑자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도 이런 이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조업 일수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수출이 계속해서 네.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두 자릿수 대 수출 증가세가 확실시되고 있고 또 무역 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리고 올해 전체 목표치는 사실 수출은 7천억 달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대 무역 강국으로 이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수출이 조선 같은 것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현재 추이대로만 지금까지 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반기에 특히 삼총사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일본을 제쳐야죠. 7천억 달러만 넘으면 제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출에 대한 K 수출에 대한 기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볼 텐데요. 소장님,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전기차 포비아가 느껴질 정도고요. 건물들, 특히 좀 큰 건물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전기차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맞습니다. 화재 이후에 지금 전기차 포비아의 현황들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출입을 아예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 라면서 주민들 간에 아파트까지.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 간에 이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중고차 업체는 우리는 더 이상 전기차, 중고차를 받지 않겠다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전기차는 안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안전이었는데 이거는 뭐 배터리 충격만 가해도 화재가 발생하고 또 뭐 심지어는 충전 중이거나 운행 중 그나마 주차 중인 가운데도 세워도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이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기차 포비아 공포증을 확산시킨 건 지난 1일에 있었던 인천 이제 청라주 지하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벤츠의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뭐 140여 대가 같이 이제 불에 탔고요. 주민 120여 명이 이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네. 6일에는 충남 금산에서 기아의 전기차가 또 16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불에 이제 타면서 진화의 어려움을 먹였는데 이게 사실은 전기차는 가격도 비싼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감이 커졌는데 전기차를 모으는 차주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지금 시한폭탄을 갖고 다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업계도 걱정인 게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 살 사람은 대부분 다 사서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원 글씨가 또 이제 박히게 되면 더더욱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차피 가야 될 추세라면 화석 연료, 내연기관차에서 점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업계뿐 아니라 이제 정부 역시 크게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배터리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안감
좀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배터리의 안전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배터리 안전이 핵심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 차주 간에 국민들 간의 약간 갈등 쪽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결국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부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연일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공포도 낮추면서 안전 중요하죠. 안전을 높일까 회의를 하고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 9월에 이 대책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떤 내용 담길까요? 정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전기차 화재가.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전기차 하면 뭐 화재다라는 인식은 잘못된 겁니다. 네. 사실은 내연기관차가 화재 발생 빈도는 더 높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화재로 상대적으로 진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내연기관차라고 해서 화재에 100% 안전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지난해 기준입니다. 차량 10,000대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 보면 내연기관차가 1.9건, 그리고 전기차는 1.3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시작해서 불과 7년 만에 국내에서 전기차의 경우는 한 60만 대,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한 2,500만 대인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건이 굉장히 큰 화재를 발생하면서 이렇게 와젠됐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지금 분주해졌습니다. 일단 전기차 화재 대책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의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모든 제조사한테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대, 기아차, 벤츠와 같은 국내 21개 전기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전기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 무상 점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고려해서 개선 과제를 좀 구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사실은 지금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좀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준칙을 개정해서 전기차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기준을 배터리 충전량 90%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인데요. 네, 논란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기차 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화재 가능성을 이유로 진출을 막는다라는 건 정부가 정말 지원금까지 줘서 공인하고 있고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전기차 차량인데 그걸 판매해놓고 오히려 그 뒷수습 차량의 주차를 맡는 건 오히려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설익은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 보편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배터리 화재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하고 전기차가 거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거의 한 가격도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앞서도 이제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 배터리 인증제를 가자. 배터리만 확실하게 만들면 화재도 안 날 것이다. 이 배터리 인증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배터리 인증 제도를 서둘러 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요구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인증제라는 건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국가가 인증하는 이른바 배터리 인증제 도입은 사실은 2025년 2월로 시행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정도는 이제 이 회사가 자체가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6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인증되기 전까지 1년 반 정도는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니 정기 검사 항목에다가 이 배터리 정보를 넣는 건 어떻겠느냐. 네. 여기에다가 배터리 셀당 전압이랄까 온도, 수명, 배터리 관련된 상수한 정보를 차주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좋은데요? 또 네. 하나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게 전소가 화재 소화가 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물로 잘 끌 수 없다라는 맹점이 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하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를 모은다 하더라도 이걸 별도의 이제 전기차만을 모아서 캡을 씌워서 캡슐처럼 에어싸는 주차 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도 다시 비용이거든요. 돈이 엄청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이제 충전소를 모두 다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 말고 업체들이 네.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브랜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의 경우에는 예. 중국 내 전기에 있는 모든 중장비를 인증제도 정품 인증 마크를 붙이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인증을 마크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건 배터리 제조사가 이 제품을 인증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보게 되면 전기차 업체나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성능을 보증해주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가 자기네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제 보증하는 시대가 온다면 만약 이런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잘잘못인지 누가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차 차주가 지금 애꿎게 지금 집중받고 있지만은 핵심은 배터리고 이 배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아마 배터리 인증 제도에 대한 것도 규제상으로 빠르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 증시를 좀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소재 업체 또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이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 주가가 꿈틀꿈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만 되면 화재는 일단은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 고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존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점을 조금 보면 네. 우선 전해질의 물리적 상태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존 배터리는 액체가 이제 이런 이동을 돕기 때문에 액체라는 건 전도성은 굉장히 높지만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열이나 네. 아니면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화나 폭발할 위험성이 높고 반면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바로 전해 물질이 고체입니다. 네.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충격으로 인해서는 고온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폭발이나 이런 위험에서 크게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이제 밀도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기존의 배터리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해 물질의 안정성 때문에 인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의 추가적인 증가가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리튬 금속을 양극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전고체 배터리는 동일한 부피에서 더 많은 에너지 저장도 가능하고 네. 또 전기차의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네. 또 소형화된 고성능 배터리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기다 뭐 충전 속도라든가 아니면 수명과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로 상업화되게 네.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의 어떤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차주분들 얘기 들어보면 폭염도 폭염이지만은 지난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시동이 안 걸려 버리잖아요. 그 저온에서는 어때요? 전고체 배터리? 맞습니다. 차가운 날씨, 추운 날씨. 이게 왜냐하면 예. 액체라는 건 영도가 내려가게 되면 얼어버리니까.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면 시동이 예.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전고체의 경우에는 고체 전율이 더 안정적이고 튼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아주 이제 마이너스 온도 상황에서도 시동을 걸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가다가 주행 중에 멈춤 같은 현상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기 나와 있지만은 외부 온도와 상관없는 장점. 그러니까 폭염에도 안전성. 아주 이 폭설, 추운 날씨에도 고체니까 올 솔리드니까 저는 높은 이온 전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소장님, 혹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그야말로 판타지다, 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기술 개발 현황 한번 볼까요?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로의 어떤 이 트렌드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배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불가피합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꿈의 배터리로 부르면서 지금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요. 네. 우선 이제 한중일 배터리 3국이거든요. 네. 3개국의 이제 이 경쟁이 가장 심합니다. 우선 이제 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에 전고체 개발에 한 6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혔고 일본 역시 예. 2030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약 1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위해서 무려 54조 5천억 원 규모의 그러니까 정부도 투자를 하지만 민간 투자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한 SNE 리서치를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1위는 중국 업체입니다. 예. 중국의 CATL이 30% 수준으로 1위이고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16%로 2위, 중국의 BYD가 3위, 삼성 SDI, SK 온의 순서인데 이들 한중일 이제 업체들이 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패권을 주기 위해서 이 상용화에 이제 국가별 대항전을 방불케 할 만큼 지금 치열한데요. 일단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건 평가받고 있는 건 일본인데 특히 일본의 자동차 업체는 도요타와 닛산 아니겠습니까? 도요타와 닛산은 2027년과 2028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중에 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중국한테 밀리면 네.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신규 개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이 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나소닉이라는 배터리도 잘하지만 도요타라는 그 완성차가 어떻게 알고 이제 관련한 특허도 많고 전고체 배터리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K 배터리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황 좀 알려주시죠. 우리도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제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제 지금 지원과 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가장 빠른 우리 3사 가운데서는 오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만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안전성 향상과 에너지 밀도 증가를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행 목표 양산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의 경우에는 이온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극, 전해 물질의 계면 안정화 기술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2008년, 2009년 정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사실 이제 소재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배터리 3사 이외에도 우리는 현대차라는 완성차가 있는데 완성차 업체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서울대와 이제 배터리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차원이어서 아마 2030년이 되면 완성차로서는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시기를 좀 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끝으로 소장님, 전기차를 이제 가야 할 곳이잖아요. 이제 화재도 나고 그러면서 지금 내용도 많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화재 대책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해결법도 있고 다각도로 이번에 나온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책들 한번 제언해 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이제 문제점, 과제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르고 이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있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상용화된 이제 배터리와 비교해서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기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할 수 있는지가 이 선두권, 배터리 시장의 선두권을 잡게 한 리더를 잡게 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리튬이온보다는 시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이제 보쉬와 다이슨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했다가 이게 성과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철수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기술적 난제를 좀 극복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포비아를 어떻게 좀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년간은 없이 지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물론 이제 이 화재 원인이 단순히 배터리다. 이게 뭐 중국산 저가이기 때문에 여기 화재가 발생하고 국내산 프리미엄 배터리는 화재 발생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우리가 기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프라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인프라도 충전 시설 비롯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지하 충전소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이제 배터리 시장의 이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기술 업그레이드하면서 민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한 번 사건으로 인한 이제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홍보를 통해서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이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이 시장이 차츰차츰 안정화되면서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어차피 갈 것은 전기차라는 걸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전환에 따른 이제 홍보와 이제 마케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배터리라는 해법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뭐 빠르면 2년, 길면 3, 4년간은 일단 이 전기차 포비아와 함께 우리가 지내야 되거든요. 지금 폭염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또 마음도 맞대면서 이번에 나왔던 이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문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국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요?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네, 미국은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은 또 금리를 인하할까요? 동결할까요? 오늘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 이슈 다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리 이야기 좀 하게 될 텐데 금리라는 것이 결국 또 경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은행이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내수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 결과부터 볼까요? 예, 아마 이 또 조사한 기간이 일단 주식시장이 급락한 직후였거든요. 블랙 먼데이. 예.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우리나라 8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조사 기간을 보니까 8월 7일부터 14일, 물론 회복은 하고 있었지만 소위 마상을 입는다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상태에서 경기 어떨 것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소비가 워낙 지금 부진한 상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가 급락까지 겹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저희 딸내미도 그렇던데 그 해피머니 뭐 이런
부도 사태, IMF 사태,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네. 소비자들의 마음을 또 얼어붙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8월달 소비자 그 심리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쭉 지표를 보면 그래도 100은 안 깨진 것 같은데 추이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앞서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가 5월 하다가 그렇죠. 그래도 100선을 일단은 지켰습니다. 네. 저렇게 좀 그러나 방금 우리 송재경 대표도 조사했던 그 시기도 영향을 미쳤겠다. 그런데 우리 송재경 대표께서 이제 주식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요 문제도 함께 물어보고 싶어요. 집값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데 또 기대가 커요. 이게 상당히 좀 역설적인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요, 여러분 118. 그럼 국민들은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집값은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실은 가계 자산의 80% 순자산이 다 집이잖아요. 예. 부동산입니다. 사실 그래서 집은 무조건 올라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올라야 되는 네, 대상입니다. 네. 지금 사실 중국이 문제가 커진 이유가 지금 3년 내리 지금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백약이 무효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예. 우리나라도 화끈합니다. 그래서 네. 집값이 한번 올라가면은 엄청 튀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기대 심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사실은 부동산 그런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규제 완화가 엄청 거의 나올 수 네. 있는 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전망이 상당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실은 그 불을 지펴줘도 주택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심리. 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미국도 보면은 저 상황에서도 저 높은 금리에서도 그러게요. 예, 지금 거기 이제 공급 부족으로 확실하게 지금 가격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이 상황에서도 크게 하락하진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용 부동산은 안 좋은데 이 가정용 주택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상황과 그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이 기준선인데요, 여러분 118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향후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송 대표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주셨어요. 오를 것도 같지만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 약간 당위적인 답변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도 이 점도 많이 고려했을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물가 인식 이 포인트인데 이 괴리도 굉장히 커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면서도 물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높다 이런 그 엇갈립니다.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근데 우리 이미 아직 많이 미뤄놓은 숙제라 그러죠. 숙제가 밀려져 있는 게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이게 올려야 상당히, 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집값이 서서히 올라가면 이거 다 임대료에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생활 물가. 이게 요즘에 그 지갑이 많이 얇아진 상황에서 나가서 외식 한번 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나가면은 일단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 나가면 식사 한번 하려면 이전에 비해서 앞에 단위가 바뀐다거나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아니면 이제 사다가 다 집에서 해 먹거나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생활 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만 우리나라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지금 물가 어때요 하면 지금 물가 인식은 떨어졌네요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러면은 물가 잡힐까요라고 할 때는 이제 안 잡힐 것 같아요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내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통화 정책,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거의 90% 이상이 이때 동결할 거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그 이유도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동결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내려야 한다도 어찌 보면 당위성에 가까운 포인트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메인 플레이어는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특히 전 세계에 다 오픈돼 있는
좀 상대적으로는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또 나라이고 네. 그러니까 외생 변수에 큰 변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중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다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 대신에 덜 올립니다. 미국보다는 덜 올리고 그걸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해서 미국이 먼저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후행적으로 내리는 네. 이것이 사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그 외생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압박이 지금 한국은행에 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저는 이제 이창용 총재가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네요. 오히려 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또 다시 물가 잡기가 어려워지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내린다 생각이 좀 쉬워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그래도요.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좀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런 걸 신경 쓰냐. 빨리 금리라도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해야지. 이렇게 또 바람 가지신 국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수 의견은 좀 나올까요? 금통위 위원분들 중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소수 의견은 충분히 이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금리는 모든 데다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네. 근데 말씀 주셨던 그런 소상공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재정 정책이나 다른 좀 미세한 정책으로 또 대응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큰 물줄기를 움직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성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경부가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은행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금리 특대 우대금리나 이런 형태의 그러한 그 미세적인 정책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 방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힘든 건 알지만 그건 이제 기재부가 따로 카테고리를 좀 쪼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금리를 건드리면 이게 이제 전체를 다 흔들 수가 있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내주셨고요. 또 하나 하느니 또 한국은행이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물가가 잡힌 듯 하지만 앞서 송재근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기요금요. 올려도 벌써 몇 번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죠. 가스요금도 충분하지 않고 이 공공요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가 또 한 번 들썩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의 한전의 그 부채 급증은 정말로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독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때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보다도 한전이 훨씬 더 높았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더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정도로 한전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전의 부채가 마냥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결국은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너무 실기를 하다 보니까 올리면은 이거 바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하느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좀 실기에서 진퇴양난인 좀 상황에 좀 처해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수를 내야 되는데 이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폭염 속에서 지금 전력 상황도 안 좋고 전기요금 딜레마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누군가가 좀 용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정치적인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계속 미뤄져 왔던 것이 결국은 현재 이런 진퇴양난에 처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지금 다행히 이제 금리가 내려가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서서히 전기요금 포함한 공공요금의 정상화는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왜 한국은행이 이렇게 쉽게 기준금리를 경기가 불량하려고 못 내리는지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고려했겠고 또 하나가 지금 여러분 가계 신용이라고 하죠.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이거 또
빌려서 집 사는 건가요? 돈 맞습니다. 빌려서? 네. 오히려 지금 보니까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네. 오히려 보니까 신용대출은 기존에 한 2조 5천억 정도 줄었는데 순수한 가계대출이 1,780조 원, 전분기보다 한 13조 5천억 줄었거든요. 근데 여기 주담보대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집 살려고 대출 일으킨 것이 거의 16조 원이나 급증을 했다라는 네.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좀 내가 좀 더 장사를 하려고 지금 돈을 빌리기보다는 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렇죠. 대출이 네. 크다는 측면에서 한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좀 어려운 맞아요. 국면이 현재 주택 네.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 진짜 오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집 사야 되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은은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빚내서 네네네, 그런 집사되어 것 있었죠. 때문에. 근데 그게 예. 한번 크게 또 그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95% 이상 거의 확실을 한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미국 쪽 반응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한 11시경에 잭슨홀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미국의 한국은행장 같은 사람,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모든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고 이걸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좀 분위기가 잡힐 텐데 이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미국은 금리 이제 내리겠죠? 어떻게 보세요? 무슨 얘기 할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집값은 올라야 한다라고 똑같은데 네. 이번엔 금리를 내려야 한다입니다. 지금 네.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파월이 일종의 지금 수능 시험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정답은 이번에 금리를 저희는 많이 내릴 거예요라고 얘기해 주기를 시장이 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 거꾸로 역으로 이게 파월이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뭔가 좀 이게 뒤를 남기는 듯한 뉘앙스가 펼쳐지면 오히려 좀 사실은 시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게 언제였냐면 2022년도였습니다. 그때 2022년도에 시장에서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상반기에 워낙 그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시장이 상당히 하락이 심했던 시기거든요. 예. 기억해 보시면 그때 7월, 8월 달에 이제 파월이 좀 더 시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금리 그만 올 거야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계속 오를 겁니다. 물가와의 전쟁 때문에. 네. 이러면서 그날 하루에만 3% 시장이 폭락했었고요. 저 연설 이제 이후에 예. 2022년에도 또 연설을 했죠. 예, 네. 매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매년 있으니까. 그러니까 22년 금요일에 그날 한 3% 이상 빠졌고요. 그 이후에 한 주 동안도 3, 4% 이상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기대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 상당한 큰 쇼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원하는 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것이 원하는 답인가?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좋을까?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뭐 한 진짜 빅컷이라고 하죠. 0.5%포인트 내릴 것입니다. 또 이런 신호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어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답정로가 뭡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시장의 기대는 연내에 100bp. 예. 그러면은 지금 3번 남았는데 한 번 50bp 내리고 빅. 예. 0.5. 그다음에 그다음에 0.25, 0.25. 두 번 해야 네. 100bp잖아요. 1%포인트. 예, 그 정도를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지금 소위 연준 기준금리와 관련된 선물 금리에 녹아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잘하면 이제 25bp씩 연속 3번 정도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잭슨홀 때 우리가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건 대놓고는 얘기 안 합니다. 예. 보통 이럴 때는 분위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뉘앙스로. 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물가는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잡은 그리고 것 같아요 하고. 다음에
고용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좀 내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이제는 물가와 그러니까 소위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에서 네. 이제는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니 최대 고용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 정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와도 네. 충분히 시장은 환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는 대폭락을 2주 전에 겪었었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한번 세게 금리 인하를 해주기 위한 목리였다라는 해석도 있다면 이번에 좀 예처럼 연준을 자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괜히 또 이렇게 분위기만 잡다가 시장이 또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 예, 사실은 예. 이제 연준의 소위 맨데이트라고 그러죠. 이중 책무.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네. 시장에서는 삼중 책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시장. 주식, 자산 시장. 자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연준이 반강제로 끌려 나와서 삼중 책무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말씀 주셨던 시장의 모든 바램을 다 녹여서 주가를 다 하늘로 높이 날리는 것에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그거는 사실은 말씀 주셨던 왜 이런 블랙 먼데이가 있었냐는 오히려 엔화 쪽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엔캐리 트레이드가 최대의 주범이었던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금요일 날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지만 금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있을 일본 우에다 총재, BOJ 총재의 중의원, 참의원 특별 청문회 같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치권의 압력을 얼마나 받는지가 우에다 총재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스즈키 그 재무상 예. 이 둘이 이제 같이 나와서 지금 추격하거든요. 네네. 오히려 엔화의 방향성이 단기간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요일 오전에는 일본을 꼭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뭐 한국은행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의 반응 보고 9월에 이제 먼저 미국이 하니까 그걸 보고 뒤따라서 하게 될 텐데 요즘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원화 강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와요. 이렇다면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룸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외환 시장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예, 이게 우리만의 또 이슈는 아니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예상 밖으로 사실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원래 올해 정도는 약달러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결론은 이것이 금리 차로만 결정될 거냐. 네. 그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각 금리 격차가 난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로 2% 네. 차이가 나고 네, 있고 2%포인트. 10년물 금리로는 한 80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게 이제 좁혀지면은 네. 원화 강세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 1인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네. 유가가 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2019년 이후로 원유 순수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가 강세로 가면 네. 달러도 강세로 갑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유가가 강세를 가면 달러는 약세로 갔었거든요. 네. 그것이 거의 45년간 유지되다가 최근 5년간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중동 사태, 네. 그다음에 중국의 그러한 수요 진작 이 두 가지가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연준 파월의 입만 보고 있지만 환율의 방향성에는 뒤에 추가적으로 유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도 같이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송재경 대표 또 모시고 한번 사후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인한 현재 응급실 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국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발열 클리닉을 야간 그리고 주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엔데믹 전환 이후에 사라졌던 이 코로나 검사소가 다시 문을 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질병청은
오늘부터 엠폭스입니다. 이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국이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엠폭스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들 고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방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